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준모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3일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 순서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명절 효과, 그 추석 효과 이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한 2, 3주 전에 어떤 분이 올리셔서 제가 그 왜 주말 효과 그리고 연휴 효과가 나는지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석 전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뭐 급락하면 어떡하나, 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불확실하니까요. 어떤 불확실한 가운데 어떤 변수가 악재가 터지면 어떡하나.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져가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보험 효과라는 거죠. 네. 여행을 갔을 때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여행 동안에 사고가 안 났으면 돌아왔을 때 여행자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듯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그 불확실성을 회피한 사람과 그 불확실한 리스크를 쥐고 간 사람, 이렇게 회피한 사람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주식을 비싸게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을 알면 알수록 참 주식시장은 굉장히 페어한 시장이다. 굉장히 공정하고요.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요. 주식시장은 대중심리와 기업 가치와 그리고 시장의 멀티플을 지배하는 그 유동성,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누구에게나 참 공정한 시장입니다. 네, 오늘 6가지 뉴스인데요. 먼저 가볍게 중국 뉴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마오처럼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명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는 매경 기사이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전부 이제 한경에서 따온 기사입니다. 시진핑 3연임 정당성 확보 위해 20차 당대에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제 헤드라인 타이틀에서 중국이 마오처럼, 이 마오가 누굽니까? 모택동이잖아요. 마오쩌둥. 모택동처럼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명기한다. 근데 마오쩌둥 시절에 지금도 천안문에는 마오쩌둥 사진, 그 사진이 걸려 있지만 참 중국을 한 2, 30년 더 뒤로 후퇴시킨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오처럼 아예 그 덩샤오평처럼 좀 하면 좋을 텐데, 마오처럼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명기한다. 그게 좀 그 시대에 거꾸로 가는 무슨 더 정책을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 국가 주석의 3년임 여부를 확정할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 전당대회가 당헌 개정이 추진된다. 당헌 개정을 통해서 시 주석의 당내 위상과 지위를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의 당 정치국은 지난 9일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중앙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열릴 당대회에 상정할 당헌 개정안 초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된 당헌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 제청이 돼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 당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보다 공산당이 우위에 있는 중국은 공산당 당헌인 당장이 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당헌 개정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에서 이루어진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열리게 되는 그 당대회가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군요. 그리고 헌법 말고 이 공산당 당헌이 따로 있네요. 그걸 당장 1장, 2장, 3장, 4장 했을 때 그 장자를 써가지고요.
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정치국은 당대회에서 보고된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전략 사상을 당장에 편입시켜 당장이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최신 성과를 충분히 체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에 어떤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19차 당대회 이래 당 중앙이 제기한 치국 이정의 새 이념과 사상 전략을 충분히 구현하고 새로운 형태에서 당의 지도를 견지 강화하며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헌 개정은 결국 시 주석의 3년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먼저 2017년 19차 당대회 때 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이번엔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16자에 달하는 명칭을 시진핑 사상으로 5자로 이렇게 압축하면 현재 당헌에 들어있는 마오쩌둥 사상과 같은 형식이 된다고 합니다. 엘프리드 우 싱가폴 국립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런 조치는 시 주석이 당 이데올로기에서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중국은 시대를 거슬러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번에는 바이오 패권 전쟁이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부문에서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저도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에다가 또 뭘 사인을 했다길래 이거는 또 뭐지? 하고 주말에 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바이오 생산 설비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의 초안은 신약부터 생체조직, 연료, 식품에 이르는 바이오 제품과 재료의 미국 내 제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는데요. 고급 인재 육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이 전략을 통해서 자국 바이오 업체가 생산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바이오 연구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생산 설비는 다른 산업처럼 상당 부분을 해외로 외주했다. 국가안보와 정보 담당자들은 첨단 제품 생산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신기술 개발과 헬스케어, 농업, 연료, 산업, 육성 등을 담은 바이오 경제 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놨었는데요.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에 우리나라 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오늘 1.7%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을 개별 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상무부는 앞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와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3개사에 14나노미터 이상급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부과했는데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그래픽 장치 GPU 칩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했죠. 중국 주요 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등에 활용해 온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 AI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상무부가 준비하는 법안이 이제까지 개별 기업에 부과하던 제한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겠다는 시도다.
예컨대 엔비디아 칩을 장착한 서버를 중국에 수출하는 델이나 HP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우방국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네. 반도체, 바이오 등 굉장히 핵심 산업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리치를 잡아라 아트테크 강화 나선 금융사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트페어가 아주 성황리에 마쳤지 않습니까? 2030 아트테크 열풍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체 전시회를 열어서 미술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조각 투자 통해 투자자 유치도 하고 하나은행은 프라이빗 아트페어를 개최하고요.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은행도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 표가 하나 나왔는데 국내 미술 시장 규모에 관한 표가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따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 국내 미술 시장에 해당되는 경매 시장, 화랑, 아트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매 시장이 한 1158억이었고요. 그리고 화랑이 1850억, 아트페어가 한 800억 해서 다 합쳐서 2019년도에 이제 3800억 시장이었는데 2021년 작년에 올해는 지금 훨씬 더 뜨거운데요. 작년에 경매 시장이 3,300억 정도, 화랑이 4,400억, 아트페어가 1,500억 해서 2019년도에 3,800억이었던 시장이 지금 9,223억, 작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거의 2.5배 정도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3년, 19년, 20년, 2년 만에 이렇게 2.5배 성장하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관련 기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하나은행 플레이스원에서 열린 미술품 전시회, 태풍 힘남로로 인한 폭우에도 전시회를 찾은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쿠사마 야요이, 장 미셸 오토니에, 케니 샤프, 김창렬 등 유명 현대 미술 작가의 컬렉션을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슨트의 해설이 끝난 오후 5시 관계의 단절과 회복을 주제로 한 최재용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이어지자 관광객들은 공연 소품과 무대를 촬영하며 퍼포먼스를 즐겼다. 오토니엘의 작품 등 고가의 미술품이 30대 자산가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아트테크 열풍이 불면서 이들을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한 금융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자체 전시회를 열어 직접 작품을 판매하거나 조각 투자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금융사가 잇따르고 있다. 조각 투자가 이제 뭐 이런 실제 조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좀 비싼 그 예술품을 이렇게 쪼개서 이제 판매하는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하나은행은 올 4월 파인아트 신탁 상품을 출시해서 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조각 투자 대상인 미술품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을 하고 투자자 모집 및 신탁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인데요. 올 하반기에는 을지로에 은행 수장고 공간을 만들어 고객 소유의 미술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술 시장이 2.8배로 성장을 했는데 아까 그 표에 보신 내용과 같이 2년 만에 이렇게 큰 성장을 했고요.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옥션과의 협업으로 금융 플랫폼 신한플러스를 통해서 디지털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신한카드도 사내벤처 아트플러스를 만들어서 자체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지난해 6월 더 프리뷰 한남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4, 5월에는 더 프리뷰 성수를 열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미술 시장 화랑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미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연계 상품이나 전용 서비스를 내놓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일본 뉴스들은 다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부품 부족, 일본 제조업 상징인 적시 생산 시대가 저문다. 적시 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just in time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도요타 SUV 랜드크루즈 지금 주문해도 4년 후에야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이 제조 강국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 생산 방식인 적기 생산, 맞네요. just in time 재고를 최소화하는 이 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있다. 일부 인기 차종의 납기가 4년을 넘어서는 등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최근 대형 SUV인 랜드크루즈의 판매를 중단했네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주문해도 4년 뒤에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의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의 LX와 NX, 닛산의 전기차인 아리아, 혼다의 SUV 베젤도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모두 차량 인도 기간이 1년을 넘어선 인기 차종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에서 차가 없어서 못 파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자동차 부품 부족 때문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부품 조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일본 완성차 업체는 전체 부품의 39.4%인 3,227억 엔, 약 3조 1,362억 원어치를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제조업체들은 최대한 재고를 쌓지 않는 생산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재고자산을 월 평균 매출로 나눈 이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1990년대에 1.1개월에서 2000년대 들어서 1개월 이하로 떨어졌었는데요. 재고를 한 달 매출보다 적게 확보했다는 뜻인데요. 2019년 말 자동차 업종의 회전 기간은 0.57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급망이 단절되자 재고를 최소화하는 일본의 생산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고요. 적기 생산을 처음 도입한 도요타마저 재고를 적극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 3월 말 도요타의 재고 자산은 3조 8천억 엔으로 1년 새 32% 늘었습니다. 제조업 전체 재고도 2020년 1분기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아마 경영학과 전공을 하신 분 아니더라도 이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이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 나온 이유가 1985년 9월 달에 그 플라자 합의가 있고, 일본의 엔화 가치가 240엔에서 1987년 딱 2년 만에 120엔까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로 환율로 따지면 1300원 환율이 650원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엔화 가치가 강세로 가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다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 나오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부터 막 그 공장에다가 쌓아놓고, 그러면 그 창고 물류 비용, 뭐 창고에다가 그런 보관 비용 에다가 그 보관을 하려면 또 보험을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습니다. 재고가 많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생산이 필요할 때 바로 그냥 한 보름 만에 탁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 재고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 나오고 전 세계가 열광을 했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 도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있었을 때도 1990년대 말까지 이렇게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 거의 이제 뭐 완전히 혁신의 아이콘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수요가 생겼는데 이 차를 못 만들어주고 지금 요구하면 4년 뒤에 차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인타임에 딱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인타임이 아니다. 아주 그 스케줄이 그죠? 비하인드 스케줄이 돼버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현금 흐름 우수한 기업이 방어주 1순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시장이 약해질 때 어떤 기업들이 강했는지 관련된 기사인데요. 미국 증시 침체 경고음에 서학개미 투자법으로 이런 기사를 가져오셨는데 아주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주식을 할 때도 우리가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를 해야 됐을 때 뭐 캐시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방법인데 이럴 때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이 방어주 1순위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가 되는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서 선방한 주요 방어주들 해서 지금 연초 이후 수익률인데요. AES 코퍼레이션이 11.48% 플러스가 났는데 전력 유틸리티 회사라고 합니다. 유틸리티가 전형적인 방어 주식이죠. 에브비가 2.43% 올랐고요.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류마티스 치료제 휴미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식사를 했던 형수님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서 어제 식사 자리에 못 나오셨었는데, 아프신 분은 무조건 약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치료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좀 둔감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자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CVS 헬스, CVS에서 미국 최대 약국 체인 회사죠. 이 기업도 연초 이후 마이너스 3.3%. 네, 배당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빠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도 가스 유틸리티 회사인데 플러스 1.6%. 그리고 엔터지라고 하는 이게 뭐죠? 네. 엔터지 라고 하는 회사도 전력 유틸리티 회사인데 6.97%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잉여 현금 흐름 우수한 기업 5개를 또 꼽아놨는데요. 단위가 억 달러인데 컴캐스트가 컴캐스트가 163억 달러고요. 가로안이 2.97%. 잉여 현금 흐름은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이고, 가로안이 배당 이익률이네요. 컴캐스트가 2.97%, 델이 3.48%, 레나가 1.93%, APA 코퍼레이션이 1.36%, 메타플랫폼은 배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를 펼치던 글로벌 증시가 이달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3분기 기업 실적도 직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시 침체에 대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 필요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했었었죠. 네.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과 헬스케어, 에너지 등 주가 변동성이 작은 기업 위주로 대응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 많은 기업이 주가도 역시 안정적이다고 하면서 한투증권은 이달 S&P 500 지수가 3670에서 4280포인트 사이를 등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3일 CPI 발표를 시작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된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잉여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 위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조언했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으로 번 돈 가운데에서 영업 비용이나 설비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말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가 월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미국 통신회사 컴캐스트는 2023년 기준으로 163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 현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좀 전에 제가 표에서 쭉 불러드렸던 그 배당 수익률과 함께 그 앞에 나오는 그 숫자가 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컴캐스트 163, 델 37억 불, 레나 45억 불, APA 코퍼레이션이 24억 불, 메타 플랫폼이 225억 불이나 됩니다. 엄청난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컴퓨터 기업 델과 주택업체인 레나, 석유 기업이네요. APA 코퍼레이션. 그리고 유틸리티는 방금 쭉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연초 이후 S&P 500이 1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유틸리티주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강력 추천하는 종목으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제약 헬스 기업도 쭉 말씀드렸고, 네. 에브비는 배당 수익률이 4.1%나 되네요. 네. CBS 아까 말씀드렸고, 유명 쿠키 브랜드 오레오를 생산하는 식품업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경기 방어주로 꼽혔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6.5%밖에 안 빠졌네요. 몬델리즈가 평균 가격을 8% 올렸음에도 세계 출하량은 5% 이상 늘어나는 등 물가 상승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변동성 상장 지수 펀드 ETF들이 공통적으로 담은 종목을 사는 것도 변동성 높은 장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으로는 펩시코랑 존슨앤존슨, 그리고 켈로그, 길리어드 사이언스, 브라이전 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사들은 그 캡처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수비에 들어갔을 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때 이런 기사들을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에도 방어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을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 페드, 지금 다 페드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직 멀었다. 테일러 준칙으로 본 미국 적정금리는 연 7%다. 이 타이틀만 보면 깜짝 놀랍니다. 테일러 준칙으로 보면 미국 적정금리가 뭐야? 7%? 이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지금 표에서는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나오고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2.5%, 2.5%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9월 달에 21일 날 75bp 거의 지금 페드와치의 전망치가 뭐 90% 75bp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3%에서 3.2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더 올려야 돼? 이런 우려를 생각하게 되는데,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금리는 몇몇 퍼센트로 변경돼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즘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한숨 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대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또 어느 수준까지 지속될까? 전문가들은 한국과 페드 모두 중립금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중립금리라 지나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경기도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롬 파월이 이 중립금리 얘기를 자주 합니다. 2018년 그때도 10월 달에도 중립금리가 아직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네,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중립금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중립금리인지
예, 그 부분인데요. 물가 성장률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고요. 적정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그 유명한 바로 테일러 준칙, 테일러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테일러 준칙이 뭔지 확실하게 이제 오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테일러 준칙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가 1993년 제안한 통화정책의 준칙인데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적정 기준 금리란 균형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갭을 더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나누기 2 0.5를 곱해서 그리고 국내 총생산 갭 GDP 갭을 또 나누기 2를 해서 이걸 다 대주면 적정 기준금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갭이란 거는 실제 물가 상승률 요즘 나오잖아요. 실제 물가 상승률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목표 물가는 지금 2%죠. 2%까지 계속 우리가 낮출 때까지 공격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총생산 갭은 GDP 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것인데요. 0.5라는 숫자는 테일러가 그냥 임의로 0.5, 0.5 이렇게 한 겁니다. 물가 경기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GDP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테일러는 이 공식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을 2%로 잡았다. 단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서 1%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고 합니다. 이 공식에서 지금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고 실제 물가 상승률이 2%이며 GDP가 잠재 GDP 수준이라고 해보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러면 이 경우 적정 기준금리는 연 4%가 됩니다. 예, 균형 실질 이자율이 지금 방금 2%라고 했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인데 실질 물가 상승률이 2%니까 여기는 인플레이션 갭이 없고요. 요 밑에 조금 더 이제 현실감 있게 그 기준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는 지난 6월 내놓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 수준을 연 7%로 제시를 했었네요. 지난 6월 달에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박살났었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그때 9.1% 나왔으니까요. 그죠? 9.1% 빼기 목표 물가 2%.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7%가 되니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니까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갭이 커지면서 테일러 준칙으로 산출한 금리 수준을 높인 것이다. 페드는 테일러 준칙을 변형한 조정 테일러 준칙 등 몇 가지 계산 결과를 함께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정책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는 연 4에서 7%라고 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지금 2.25에서 2.5니까 최소 1.5포인트, 많게는 4.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인 거죠. 페드는 적정금리, 중립금리 등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페드가 추가적인 인상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테일러 준칙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2%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 2%로 지금 추정이 되니까요. 균형 실질 이자율을 1%로 가정해서 테일러 준칙에 대입하면 연 8.1%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은은 테일러 준칙과 비슷한 공식을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재 2.5%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보면 한은이 판단하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테일러 준칙이 가리키는 것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의 테일러 준칙 비판.
테일러 준칙은 비판도 많이 받는다. 테일러 준칙을 구성하는 변수들부터가 유동적이다. 균형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 갭, 잠재 성장률 등은 그 자체가 추정치다.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은 물가 상승률 자리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트 중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진다면서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에 부여하는 가중치도 다를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각 변수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률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테일러 준칙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 페드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몇몇 경제적 변수만 반영한 단순한 준칙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감안해야 할 수많은 요인을 빠뜨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테일러 준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된 준칙도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제안한 윌리엄스 로버스트 준칙,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원 총재가 제안한 현대화된 테일러 준칙 등인데, 그러나 이런 준칙은 통화정책의 절대적 지침이라기보다는 참고자료 혹은 사후적 평가 기준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제 이 단점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변수들이 다 굉장히 유동적이고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정확하게 딱 계산이 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늘 그렇습니다. 늘 중립금리가 도대체 얼마지? 이 CPI가 이러다가 뭐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적정 그 정책 기준금리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테일러 준칙 이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테일러 준칙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바탕으로 페드가 적정금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9월 13일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이번 주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